지금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우리 폴란드가 가야 할 길이다. 한국 창원 현대로템 K2 공장에 참관한 폴란드 기자들의 발언입니다. 최근 새롭게 집권한 폴란드 신정부가 한국과의 방산협력과 관련해 지난 계약 일치를 존중하고 이를 지속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유럽 내 안보 위협에 따라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무기 조달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라도스하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1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간 방산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추가 계약이 현실화되면서 폴란드형 K2 전차, 즉 K2PL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현안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창원 K2 블랙팬서 전차 공장에는 디펜스 입사, 포르탈로 보르니 등 폴란드 현지 군사 매체들의 기자들이 다수 방문했습니다. 그중 안토니 워크프스키 기자는 K2PL 프로그램의 새로운 소식, 폴란드 탱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K2PL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한국 창원에 위치한 현대로템 공장에 직접 방문하였다. 폴란드군만이 K2 개량형을 받는 유일한 수혜자가 아니며 대한민국 육군 역시 개량형을 주문 완료하였고 중동과 유럽 각국과의 계약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육군을 위한 K2PIP 150대의 4차 배치는 2026년에서 2028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K2PL과 관련이 있는데 한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일즈하는 모델의 기본형이 K2PIP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수주전 당시 레오파르트 2A7 비교 테스트와 오만에서의 K2 사막 테스트 이후 현대로템 설계실이 얻은 데이터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한국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K2NO, K2M이 개념을 만들어내었고 서울 아덱스 박람회에서 선보였던 K2EX 그리고 이후 K2PL, K2PIP, K2A1이라는 풍부한 기술로 전이되었다. 즉 현대로템이 얻은 유의미한 데이터와 풍부한 수천 카탈로그는 세계 그 어떤 국가의 요구도 수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이 된 것이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K2 전차병들에게도 새로운 정보를 받는다. 실제 운용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승무원들은 전차의 높은 기동성, 사용 편의성 및 작전 민감성으로 인해 전투 작전에 대한 준비가 용이하다고 칭찬하였다. 특히 최초의 폴란드 K2 블랙팬서가 인도된 제20 기기화 여단의 극찬은 놀랄 일이 아니다. 바르토시체 부대는 그동안 구형 T-71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디펜스 24가 입수한 현재 진행 중인 드래곤 24 훈련의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매우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K2 전차는 폴란드의 동맹국마저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운전석 해치 디자인과 측면 장갑은 K2PL 프로그램 맥락에서 모두 고려되어 수정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요구 수용 능력은 특히 방산 계약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형 K2PL은 어떤 장비를 갖추게 될까? 우리가 확인한 바로 원격 제어 무기 모듈, RWMC,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 APS, 무인 시스템 제모, 드론 제모가 포함된다. 특히 새로운 사실은 우리 폴란드 측의 희망에 따라 K2PL 궤도일이 7륜이 아닌 현재 모습 그대로 6륜이 될 것이라는 거다. 이는 선체 탄약고가 승무원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운전자의 위치가 차량의 세로축으로 이동되지 않기 됨을 의미한다. 기관총은 한국 S&T 모티브에 K6 대구경 기관총이 장착될 예정인데 K2의 장점 중 하나는 모든 장치에 도어가 가능한 키트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덕분에 블랙팬서는 약 2-30분의 준비만 하면 최대 4.1m의 깊이의 물을 건널 수 있다.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 역시 흥미롭다. 국내 일부 평론가들은 이스라엘 라파엘사에 트로피 APS가 탑재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능동방어 시스템 KAPS2 버전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 기술적 세부사항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현대로템과 라파엘사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위 APS는 크기, 무게, 전력 소비 측면에서 K2에 최적화되어 있고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구현되고 인증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된다는 점만 우리에게 알렸다. 물론 트로피는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입증된 시스템이지만 현재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하여 비용 배송 시간이 상승하였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 파워트레인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폴란드군에서 운영 중인 K2에는 현대 인프라코어 DV27K 엔진과 독일 랭크 295TM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지만 K2PL에는 한국산 S&T 다이나믹스의 EST15K 변속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터키 알타이 전차의 프로토타입에도 사용되었다. 현재 이 변속기 EST-15K는 나토 표준에 따라 동력계에서 까다로운 부하 테스트를 거쳐 실제 테스트에서 탱크를 실행하고 K2PIP 탱크에 사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에서 운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현대 인프라코어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DV27K 엔진은 또 한 번의 개량으로 최대 1700마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K2PL의 현대화 잠재력에 좋은 징조이다. 특히 저자의 관심을 끈 것은 따로 있었다. 한국형 스마트 탑 업텍 탄약으로 불리는 KSTAM2
K2P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할 수 있듯 K2PL에 정밀한 간접 사격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정말 타당해 보인다. 특히 K2는 ISU 서스펜션을 통해 주포의 수직 이동 범위가 레오2나 M1 에이브람스의 20도에서 24도나 높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어떤 전차보다 상부 공격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 전차의 킬러가 전차가 되는 것이다. HRC를 대신하여 딜로이트가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K2PL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행되면 1000대의 주력 전차가 군대에 인도될 것이며 그중 정확히 절반은 폴란드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폴란드 방위산업은 280억 달러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며 경제의 다른 부문은 200억 달러를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 주요 경제적 이익은 국내 산업의 중요한 부분에서 매우 가치 있는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딜로이트 분석가들은 폴란드에서 3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유럽 경제의 경쟁력 저하를 고려하면 이 수치는 상당히 인상적이다. 대한민국에서만 1,100개 이상의 회사와 4만 명 넘는 인력이 K2 전차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로템의 메시지가 이러한 분야의 이점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는 현대로템과의 협상이 실패하기를 원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에이브람스가 실제로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는가 아니면 레오파르트 2의 잇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가 역시 고려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국방부와 폴란드군이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매우 심각한 결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저자가 밝혔듯 한국에서는 벌써부터 K2PL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고 또 폴란드의 많은 요구도 가뿐히 수용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출 국가에게 있어 대상국의 요구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매우 중요한데요. 비록 중국이 한국 방산업계를 지적하며 좋다는 기술은 한 대로 모아 짬뽕시킨다고 평가절하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 있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러한 통합 기술력에는 고난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며 우리 엔지니어들의 자부심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통합은커녕 불법 복제한 무기도 고장나고 있으니 그 기술력의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편 현재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나토 연합군 드래곤 입사 훈련에서는 처음으로 K2 블랙팬서 전차가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일종의 데뷔전이었던 이날 훈련에서 서방의 4대 전차 레오, M1, 르클레르, 챌린저를 상대로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보이며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K2 블랙팬서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K2의 어떤 부분이 이들을 이토록 흥분하게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세계 최고의 전차 한국 K2 블랙팬서가 드디어 첫 나토 연합 훈련에 참가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폴란드 전역에서 진행 중인 나토 연합 훈련 드래곤 24에는 폴란드군 15,000명을 포함한 나토 연합군 총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일정에는 병력이동, 전투행진, 비스툴라 강도하, 공항 특수작전 등이 포함됩니다. 폴란드는 주최국답게 가장 많은 인원과 군사 장비들을 배치했는데요. 이 훈련에 참가한 인원만 15,000명, 여기에 48대의 전차, 78대의 보병전투 차량, 20대의 장갑차, 40대의 MLRS, 45대의 대공방어 체계 등 전체 2,700대의 군사 장비 중 2,041대가 폴란드의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유럽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게 된 위험을 동맹국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특히 이번 나토 연합 훈련에는 지난해 폴란드로 인도된 K2 블랙팬서 28대 중 2대가 처음으로 참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계약 체결 후 불과 1년 만에 28대를 납기 완료한 현대로템은 올해 총 56대, 내년 96대라는 미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며 납기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까지 내비친 상황입니다. 역시 국가번호 8위의 나라.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운용 중인 28대 K2 전차 중 꼴랑 2대가 참가한 것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번 훈련의 취지는 폴란드 동남부 우크라이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제18 기계화 사단, 즉 레오파르트와 M1 에이브람스를 운영하고 있는 부대의 군사력 점검 및 우크라이나의 지원 루트 점검을 위한 훈련으로 폴란드 북부 마주리아주에 위치한 16 기계화 사단의 K2 전차는 애당초 배제되는 것이 공식화되었었습니다. 폴란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숲, 늪지, 강이 많은 북부 마주리아 지역, 칼리닌그라드와 수바키 회랑을 마주하고 있는 16 기계화 사단에는 한국에서 도입한 K2 전차가 전원 배치되었고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과 마주하고 있는 18 기계화 사단에는 레오파르트 2A4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이죠. 그럼에도 폴란드 육군 사령부는 K2 전차를 굳이 남부로 수송하여 훈련에 참가시킨 것인데요. 지난 3일 폴란드 16 기계화 사단 SNS에는 K2가 수송되는 영상도 기재되기도 했습니다. 디펜스24 채널에서는 K2 전차 2대가 남부 훈련 지역에 도착하여 전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두고 일부 폴란드 네티즌은 현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 전시용 탱크, 이것이 우리 군대다 라는 악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즉 레오파르트 전차와 르클레드 전차, M1 에이브람스 전차들은 모두 공병대대
도와 교량 장비로 인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한껏 기대를 안고 거금을 들여 구매한 K2 전차는 꼴랑 2대인데다 오히려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위 댓글에 이례적으로 디펜스 입사 채널 담당자는 댓글을 달면서 반박했는데요. 그는 언론과 관람객을 위한 전시였고 심지어 K2 전차는 주행도 하며 훈련도 수행하였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네티즌은 믿지 못하며 그럼 시험은 어디서 진행되었냐 라고 반문했는데 여기서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K2 전차는 여기서 강을 직접 건넜습니다.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알고 보니 훈련에 참가한 모든 전차 중 유일하게 K2 전차만이 직접 강을 건너며 도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K2 전차에 대한 폴란드군의 자부심과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번 훈련은 다국적 연합인 만큼 상호 운용 능력에 대한 평가가 주된 목적이지만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 지원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루블린과 시에들체 지역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하며 특히 공병대의 도하 능력을 통해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기에 레오파르트나 M1 에이브람스 역시 모두 자체적인 도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굳이 폴란드 공병 장비인 PP-64 우스텐가를 사용하여 비스툴라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러나 K2 전차만은 직접 도하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신형 K2 전차의 성능을 나토 회원국들을 포함해 자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으며 일부 언론이나 아마추어 비평론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는 K2 전차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는 820대의 K2PL 버전 메가톤급 추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그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로 지원해준 레오파르트 2A4가 러시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방어 능력을 보완한 새로운 신형 전차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K2 전차를 비판하지만 정작 폴란드 외부에서는 레오파르트 전차가 비판을 넘어 조롱까지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지난 7일 러시아 군사소식통 스푸니크는 폴란드의 드래곤 24 훈련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에 의해 정기적으로 파괴되는 레오파르트 탱크를 자랑스럽게 공개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때 가장 강력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여겨졌던 레오파르트 2의 명성은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손상되었는데 포브스 11월 기사에서는 러시아군이 2주 만에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레오2 전차의 4분의 1을 파괴했다고 보도했으며 타스의 보도에서는 한때 경이로운 무기였던 레오파르트는 지난 여름 반격 동안에만 20대 이상이 파괴되었고 7대는 버려졌으며 우크라이나는 레오파르트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오히려 인수를 꺼릴 정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전차 조종수들은 오히려 레오파르트에 탑승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쟁에서의 사기를 잃고 있다라고 했죠. 이러한 레오의 몰락은 우크라이나군의 운용 능력 부족과 함께 구형 레오파르트 전차가 지닌 한계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은 드론전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전차 장갑차들이 공격용 드론에 손쉽게 파괴되었고 특히나 러시아가 보유한 코넷 대전차 미사일은 현존하는 모든 전차의 장갑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여 신형 방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장비들은 대응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꺼운 장갑으로 유명했던 레오파르트가 약점인 상부뿐만 아니라 측면, 정면, 후면에서 모두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무엇보다 능동방어 체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 그래도 무거운 중전차 탑에 능동방어 체계를 추가적으로 달게 되면 기동성에서 크게 불리해지게 되고 이는 동유럽 기후나 지형 조건에 맞지 않는 전차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미국 신형 전차 개발부는 신형 M1 에이브람스의 장갑 무게를 큰 폭으로 덜어내고 기동성과 능동방어 체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유형의 전차를 개발한다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이 개발 중인 새로운 유형의 전차의 특색들은 곧 K2 전차가 지니고 있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죠. K2 전차는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 지형인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위해 특별히 기동성에 초점을 둔 전차입니다. 군사적 용어로서 기동성은 단순히 속도가 빠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병력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지정된 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즉 빠른 속도와 함께 길목에 위치한 장애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K2 전차는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량, 공간, 기동성이라는 3요소를 모두 향상시킨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능동이라는 말은 컴퓨터가 보기론의 높이를 조절한다는 의미인데 이를 이용해 다양한 포각 조절과 차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 제어 능력은 ISU가 가져오는 여러 이점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사용할 경우 토션바가 차지하는 중량과 공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센서를 통해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야지 기동성과 승차감, 기동 간 사격 명중률이 크게 향상됩니다.
군용 차량에 승차감이 웬 말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승차감은 승무원 전투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야지 기동 중 전차 둘이 마주쳤을 때 내부 진동에 시달려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승무원들보다 흔들림 없이 기둥에만 집중해온 승무원 쪽이 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차세대 장갑차 에이젝스의 경우 과도한 무게로 현수장치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어마무시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데 테스트 기간 중 무려 30명이 청각 손상, 관절 부상, 멀미 등을 경험했으며 그중 24명은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처방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2010년에 개발에 착수하여 아직도 도입이 불분명하게 되었죠. 즉 독일과 미국산 전차가 다시 기동성에 초점을 둔 전차를 개발하려면 장갑 무게 배율부터 아예 새로운 설계를 시작해야 하지만 K2 전차는 드론 전차 방해 장비와 능동방어 체계만 달면 사실상 차세대 전차로 불릴 만큼 손색이 없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K2 개량형 전차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완료될 차세대 전차의 표본 K2 전차 개량형에 해외 매체들 역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7일 해외 유명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K2 블랙팬서, K2 PIP 업그레이드로 이 몬스터 탱크가 무섭고 치명적으로 바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서는 첨단 성능으로 이미 유명한 한국의 주력 전차가 또 한 번 PIP를 통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버전의 다양한 발전을 도입하여 전투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매체 아미 리커네이션은 단독으로 입수한 자세한 업그레이드 항목을 게재하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미 액티브 이남 서스펜션 장비를 액티브 이남 서스펜션 장비로 업그레이드. 액티브 이남 서스펜션은 세미 액티브보다 실시간 컨트롤 기능과 고급 제어 알고리즘, 다채로운 주행 모드를 제공하여 더 나은 주행 안전성, 조종사 편의성 향상, 연비 향상 등의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고해상도 지형 스캐닝 시스템을 전차 서스펜션 시스템에 통합. 이는 고르지 못한 지형에서 차량 핸들링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 최대 50m 떨어진 인근 지형을 스캔하고 미리 보기륜의 최적의 위치를 계산함으로써 더 나은 기동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드킬 대미사일 시스템 통합. 이는 차세대 전차의 핵심 기술로 대전차 미사일이나 공격 드론의 직접적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어 체계이죠. 네 번째, 비폭발 반응 장갑의 추가. 안정성과 무게절감에서 뛰어난 비폭발 반응 장갑으로 생존성을 강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120mm 55 주포를 전열 화학포로 교체 후 전차의 화력과 탑재량 증가. 전열 화학포는 뇌관 및 장악의 연소를 전기 에너지를 통하여 제어하는 방식의 화포로 즉발에 가까운 아주 빠른 탄속을 자랑하며 기존 화포나 레일건보다 더욱 다양한 탄종 운용이 가능하고 둔감한 추진제 사용으로 안전도 증가하는데요. 현재 ADD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레오파르트나 T-시리즈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에 의해 대거 파괴되면서 한때는 전차 무용론까지 불거졌지만 오히려 미래 전장에 걸맞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형 전차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국들 가운데 한국의 K2 전차가 가장 앞서 있으며 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죠. 세계가 차세대 전차를 열심히 개발 중에 있지만 그중 한국산 전차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상 전차 불모지였던 한국이 단 4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전차 반열에 오른 기술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세계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전차의 성능이 아닌 우리 기술진들이 오늘도 흘리고 있는 땀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이 만들면 다릅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진행 중인 나토 연합훈련에서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선보이며 화제의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7일부터 나토 9개국 약 2만 명의 병력들이 드래곤 24로 불리는 지상연합훈련을 진행 중인데요. K2 전차는 역사상 처음으로 나토 연합훈련에 참가하여 다른 서방 진영의 주력 전차들과 함께 훈련을 실시하는 중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서방의 표준 전차로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일 모건 보겐센 현대로템 유럽 지사장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는데요. 매우 변덕스러운 지형에서 기동성을 시연하던 중 언덕 부분을 통과한 것은 K2뿐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2, 챌린저, M1 에이브람스, 르클레르 전차들은 모두 해당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모건 모겐센 지사장은 글로벌 방산업체 AS 대표이자 현재 현대로템 유럽 지사 담당을 맡고 있는데 그의 트윗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가 현재 드래곤 24 훈련에 관계자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래곤 24 훈련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전시된 군사장비를 볼 수 있는 참관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유럽권 군사 전문가인 리자드 존스키 역시 자신의 SNS에 다양한 출처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폴란드 K2 블랙팬서 전차는 드래곤 24 훈련 중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 전차입니다 라고 하였죠.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 실제 K2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에서는 드래곤 24에 참가한 K2 전차의 활약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공개하였습니다.
모겐센 대표의 말대로 실제 3월 4일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입사에서 입수한 훈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 참가한 전차는 레오파르트 2를 비롯해 미국의 M1A2,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의 챌린저, 한국의 K2 전차 등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언덕을 오르는 기동성 측면에서 K2 전차가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차의 야전 경사각을 100분율로 나타내면 약 45%에서 60% 정도이고 이 60%의 경사각은 약 31도로서 현존하는 최상위권 전차들이 갖고 있는 수치로 여겨집니다. 특히나 K2 전차는 60% 경사에서 정지 후 다시 출발해도 30cm 이상 밀리지 않는 뛰어난 제동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55톤의 육중한 쇳덩어리가 가파른 경사에서 1톤도 안 되는 자동차보다 밀림 현상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ISU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 보다 나은 주행을 조정하고 험한 지형이나 비포장 도로 등 모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뛰어난 적응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적어도 동유럽의 험준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에는 K2 전차가 다른 전차 대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르클레르나 M1 에이브람스는 애초에 사막이나 평야와 같은 광활한 지역에서 적진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용도로 개발되었지만 K2 전차는 산악 지형이 70%를 이루는 한반도 지형에서 사용되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엄연한 차이도 존재하죠. 게다가 한국에는 각종 골짜기, 강, 하천, 갯벌, 논 등 험지가 곳곳마다 널려 있습니다. 에이브람스가 아무리 좋다 한들 은둔하는 천사의 섬 사옥도를 갈 수 있겠냐고, 레오파르트가 서방 표준 전차라 한들 사탄멀, 마개멀, 응등이골, 죽음의 계곡을 가봤겠냐고, 김달산 모가지 잘린 골을 올라갈 수 있는 전차는 전 세계의 K2뿐이다. 더욱이 한국은 여름엔 동남아처럼 덥고 겨울은 러시아만큼 추운 사계절을 보유한 나라이기에 무기체계 역시 모든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발됩니다. 괜히 미국 해병대 사령관 노버트 넬러가 한국을 두고 전 세계 최고의 훈련지라 극찬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폴란드 몇몇 네티즌들은 K2 전차의 부족한 실전 경험을 비판하면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전차이기에 성능적 우위를 지닐 수는 있지만 신뢰성 부분에서 독일과 미국에 준할 순 없고 한국은 아직 유명 군수 메이커 국가가 아니기에 신뢰할 수 없다는 말들도 있었는데요. 이에 오랜 전통과 실전 경험을 갖춘 레오파르트나 M1 에이브람스를 더 구매했어야 했다는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의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전 훈련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중 K2 전차는 최고의 전차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그 부분이 통신 편의성 같은 기타 부수적인 측면이 아닌 전차의 핵심인 기동성, 사격, 정확도와 같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다른 전차들을 압도하는 평가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Na ten moment najnowocześniejsze są jednak te koreańskiej produkcji czołgi K2. Tu jest potężny przeskok między tym, co mieliśmy, a między tym, co mamy teraz. Te czołgi rzeczywiście czuć takiego ducha XXI wieku, czuć te systemy, które są tam wprowadzone, czuć po prostu technologię, która została wdrożona w siły zbrojne. 해당 인터뷰를 진행했던 카밀 트라츠카 기자는 자신의 SNS에 추가적인 사실도 공개했는데 폴란드가 보유 중인 K2 M1 레오 중 실제 사격 훈련에서 K2가 가장 뛰어난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이에 K2 전차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유했던 어떤 전차들과 비교해도 본 적 없는 차이를 느끼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K2를 도입한 폴란드에서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한국 방산 무기의 높은 평가에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인데요. 지난 9일 중국 매체 소호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이 나토 연합훈련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한미 원조 전쟁 이후 지상군 전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국은 현재 수량과 질적인 측면에서 단연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한국군이 보유한 지상 전력들은 대부분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이러한 무기의 총구는 결국 중국을 향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육지로 이어지는 국가가 북한이고 그 뒤에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지상 전력의 강화는 자칫 중국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950년 6월 북한군이 T-34로 한국을 침공했을 때 한 대의 전차도 보유하지 못한 한국은 북한 전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였습니다. 당시 맨몸으로 북한군 전차를 상대하던 국군 용사의 일기장에는 우리에게 전차 한 대만 있었어도 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시작된 6.25 전쟁 이후 74년이 흐른 2024년 꾸준히 국방력을 강화해온 우리나라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최초의 한국형 전차 K1에 이어 현대로템은 2008년 K2 전차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K2 전차는 우리나라 자체 개발 전차로 전 세계 10여 개국밖에 없는 3.5세대 전차입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해외 수출도 기록했는데 무려 1939년부터 전차를 운용해오던 유럽 국가에 수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첫 수출 계약이 무려 1000대라는 믿기 힘든 수량이었었죠. 이처럼 시상전의 제왕 K2 전차의 높은 기술력이 인정받게 되자 중국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최근 중국 공영 매체 CCTV에서는 자국의 전차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게재하면서 전차가 지상전의 제왕이라고 불린다면 중국의 99A 주력 전차는 왕중의 왕인 전차로 좋은 방어력, 강력한 화력, 강력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인민군 지상작전의 핵심 돌격 부대라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장면들이 포착되었는데요. 전차 부대가 훈련을 실시한 장소에서는 사격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즉 기동성에 초점을 둔 훈련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연병장과 같은 광활하고 넓은 토지 위 진행된 훈련에서 99A식 전차의 기동성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훈련은 단 하나, 흙이 파여있는 부분을 내려가는 훈련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파른 경사로 올라가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또한 내려가는 훈련에서도 급격히 속도를 낮추며 몸을 사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중국군의 현실을 담은 것이죠.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한 중국 전차병은 훈련을 진행하는 것보다 정비를 하는데 좀 더 주력하고 있다며 매일 포구 청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훈련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기계의 결함이나 내구도 문제로 인해 훈련에 할애할 시간을 오히려 정비하는 데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군과 중국군의 엄청난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육군이 공개한 세계 최초 포구 자동 청소 장비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수성 디펜스에서 개발한 오토매틱 보어 클리너, 즉 ABC 시스템으로 불리는 장치인데요. 전차의 화포의 경우 사격 후 단시간에 포구 청소를 완료하고 재사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7-8명의 병사가 한 문당 2-3시간의 청소 시간이 소요되어 복무기간이 짧은 전투병들에게는 전술 전기를 연마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전시에는 사격 후 진지 이탈 및 포구 청소 등 재사격 준비 시간이 과다 소요되어 전투 피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포구 청소 시 사용하는 강중유가 포강에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아 세정유 낭비와 청소 효과가 떨어지게 되며, 철솔질의 직선 운동으로 인해 포신의 강선이 마모되면 수명이 저하되고 탄매 등 슬러지의 불완전한 제거로 사격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동형 포구 청소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자동화, 정밀화, 지능화 기능을 갖춘 자동 청소기가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단시간에 완벽한 포구 청소로 사격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포신의 수명 유지와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 및 피로도를 감소시켜주어 주 장비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성 디펜스는 K2 전차용 120mm, K9 자주포용 155mm 포구 자동 청소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죠. 이 장비는 포신 내부를 자동으로 청소하는 전기식 장치로 한 사람의 운용자가 설치를 하고 전원을 작동하게 되면 모터의 구동력으로 강선을 따라 스스로 전진하면서 세정을 분사시키고 48개의 전동 철솔이 강선과 강선 사이의 골을 따라 이동하면서 철솔질을 진행합니다. 2회 왕복 1사이클로 한 번의 청소를 20분 내에 완료하게 되죠. 실제로 해당 장비는 폴란드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부 현지 네티즌들은 폴란드가 얻은 최고의 군수 장비라고 극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수동으로 철솔질을 해왔던 군인이 쓴 게 아닌가. 한국산 장비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뛰어난 아이디어로 세계 방산의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3월 5일 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국의 지속적인 이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의 생산 능력 확대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서의 명성 증가로 인해 세계 무기 무역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평화를 준비하고 전쟁 없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뛰어난 제조업과 놀라운 정밀전자 공학을 결합하는 부분에서 확실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단기적인 성장세가 아니라 한국이 지닌 고유한 기술력이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나 중국? 오늘의 한 줄 평. 최고의 무기를 사려면 미국산을 사고 최적의 무기를 사려면 한국산을 사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이다.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무기체계를 납품받고 있는 폴란드의 찬사입니다. 국가번호 8위의 나라 대한민국과 무기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불과 1년 만에 나토 최강의 지상군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장비를 인도받았습니다. 특히 1년 동안 전차 28대, 자주포 48대, 천무 MLRS 18대 등 예상 시기보다 수개월 앞서 납기가 완료되었는데요. 2024년에도 역시나 예정된 물량들을 소화할 계획으로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경우 올해 56대, 내년 96대를 폴란드에 공급할 계획이며, 최근 올해 첫 번째 물량이 폴란드 그다니아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폴란드 군비청 SNS에는 K2 전차 인도 소식을 전했는데요. 기갑 부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대의 K2 탱크로 구성된 수송선이 바다를 통해 그다니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또 다른 K2 탱크가 도착할 예정으로 배송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하였죠. 폴란드 군사 매체 밀리터리 워치 역시 또 다른 K2 전차가 도착하여 폴란드 육군은 총 31대의 K2 전차를 운용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3월 11일부터 배송이 진행되어 앞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지속적으로 K2 전차가 화물선으로 배송된다는 것인데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죽음의 일정도 지연되지 않고 철저하게 배송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일부 네티즌들은 K2 전차가 배송된 소식에 오히려 평가절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만 고작 전차 세대를 수송할 가치가 있나요? 세대가 도착했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젠장. 세대인도 정말 축하합니다. 아 실수겠죠? 아마 30대나 300대였을 거예요 라는 반응을 보였죠. 아니 작년 한 해에만 28대의 납기를 끝냈고 실제로 이 같은 소식에 전세계 외신들은 역사적인 속도라며 슈퍼스피드라고 크게 놀랬는데 배로 20일 걸리는 거리에서 한 달에 세대 플러스 알파를 인도받으면 고마워해야지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배가 조금 부른 모양입니다. 푸틴한테 안 맞아봐서 그래.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이 뭐라 하던 폴란드 군비청은 계속해서 K2 전차의 입고 소식을 홍보하고 한국의 빠른 납기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군사 매체나 업계 종사자 또는 각군 군비 담당자나 적어도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월 세대라는 분량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헝가리는 독일 크라우스마페의 배구만사에 레오파르트 2A7 44대 즉 한 대대 분량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가 레오파르트를 인도받은 시기는 5년 뒤인 2023년 12월이었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인데 인도 완료 시기가 아니라 첫 물량 인도일이 5년 뒤인 2023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참고로 헝가리에서 독일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 폴란드가 한국과 작년에 계약을 체결해서 1년 사이 28대나 받고 또 2년 차인 2024년 3월 초부터 세대 말일엔 또 추가 물량을 인도받는 것은 정말 엄청난 속도이고 다른 전차 메이커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서방 4대 전차 메이커 생산국인 미영도프 중 독일은 오히려 납기 속도가 빠른 편에 들고 있습니다. 한국 납기를 비판하는 폴란드 네티즌은 비판하기 전에 헝가리 한번 보고 오길. 다행히 폴란드군 내부에서는 K2 전차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 진행 중인 나토 연합훈련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독일 레오, 미국 M1, 영국 챌린저,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와의 비교평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모건 모건슨 현대로템 유럽 지사장은 매우 변덕스러운 지형에서 기동성을 시연하던 중 언덕 부분을 통과한 것은 K2뿐이었고 다른 모든 전차들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동유럽권 군사 전문가인 리차드 존스키 역시 자신의 SNS에 다양한 추천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폴란드 K2 블랙팬서 전차는 드래곤 24 훈련 중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 전차다라고 했죠. K2 전차가 유럽 한복판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 충격적인데 심지어 다른 전차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인으로서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세계 방산의 선도국인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저 멀리 동북아의 한국산 전차가 예상 못한 성능을 보이며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한국 방산업계에도 매우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11일 나토에 새로 합류한 스웨덴은 자국의 국기를 개양하면서 진정한 나토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왜 한국에게 호재인가 하면 바로 무기체계의 상호 호환성 때문입니다. 즉 나토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체계의 표준을 따라야 하므로 새로운 무기를 개량하거나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스웨덴이 나토 가입 여부를 두고 주변국들의 도움을 요청할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를 밝힌 국가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나토 가입 이후에는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하면서 총리 간 만남도 이루어졌죠. 폴란드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쌍수 들고 환영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방산무기 거래의 비중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4일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확정되자 그 즉시 15억 유로 2조 원어치의 무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웨덴의 무기를 사주었습니다. 바로 스웨덴 사브의 칼 구스타브 무반동 총과 탄약이었는데요. 거기다 추가로 폴란드는 스웨덴의 공중조기 경보 및 통제 항공기인 사브 340 AWNC를 구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략 2대로 알려져 있죠.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 절차가 떨어지자마자 헐레벌떡 스웨덴산 무기들을 구입해준 폴란드의 속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폴란드의 새로운 국방장관인 코시니아 크카미시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양국은 무기체계의 상호 호환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나토에서 가장 막강한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스웨덴의 나토 내 영향력을 높여줌과 동시에 폴란드 역시 자국에서 생산되는 지상무기 체계를 스웨덴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산 무기의 유럽 수출 허브이자 중간 제조 업체로서의 폴란드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메이드 인 폴란드 K2
K2, K9 천무 같은 지상화력 무기체계를 스웨덴에 판매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현재 스웨덴은 구형 스트리스방 122 44대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스트리스방 122는 독일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이 1988년에 제작한 레오파르트 2A5 버전의 스웨덴식 맞춤형인데요. 그러나 제조 연월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사용 연한이 오래되었고 기술력 또한 현대 전장에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안티드론, 통신체계, 탐지체계와 같은 첨단 장비는 물론이거니와 활강포 역시 44 구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세대 이상 전차들은 모두 55 구경장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사용하고 있죠. 또한 스트리스방 122는 결국 그 원천이 레오파르트이기에 유지 보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품을 얻으려면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에 문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문의하더라도 워낙 오래된 구형이고 현재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의 모든 생산 체계가 2A7 버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 재고 부품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은 현재 스트리스방 121을 현대화된 스트리스방 123 전차로 개량하려 합니다. 사실상 레오파르트 2A7으로 개량한다는 것이죠. 새 제품 구매가 아닌 개량이라는 점도 좀 아이러니한데 개량 후 얼마나 사용될지도 의문이지만 정작 개량이 빠르게 진행될지조차도 의문입니다. 레오파르트 2는 현재 이탈리아와 헝가리, 노르웨이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온 바람에 남아있는 생산 라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지원받은 각 버전의 레오파르트는 각종 결함으로 인해 전쟁에 나서지 못하고 독일로 반품되어 고쳐지고 있는 중으로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은 이 물량을 처리할 인력조차 모자란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굳이 레오파르트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선택지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그리고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선 모든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그중 최고의 전차로 손꼽히고 있죠. 또한 K2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포병 역시 한국산 무기로 갖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전차보다 더 가능성이 높죠. 스칸비아 반도의 포병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바로 한화죠. 스웨덴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한화의 K9 자주포를 포대대의 핵심 장비로 운용 중입니다. 거기다가 덴마크도 이스라엘 엘비스와의 부정거래 촉발 이후 국방부 장관이 잘려 K9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시 엘레만 총 국방장관은 한화의 문의조차 하지 않고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리며 엘비스의 아트모스 자주포를 납기, 성능, 가격에서 최고 점수를 주었는데 알고 보니 뒤로 이스라엘 엘비스와 불법 비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장관이 자진 사퇴까지 하는 큰 스캔들이었는데 그 이후 덴마크 야당 SF 대표인 피아 올센 다이어는 노르웨이 방식을 따르자며 노르웨이는 실제로 덴마크에 필요한 장비들을 먼저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비는 바로 K9이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 군할모사, 스웨덴은 걸출한 자주포 아처를 생산한 국가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스웨덴이 궤도형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굳이 K9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연장 로켓포 MLRS라면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현재 지상전의 핵심이자 화력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MLRS의 경우 스웨덴이 보유한 수량은 무려 빵대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MLRS 중 최고의 성능과 화력, 거기다 최고의 가성비를 지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다연장 로켓포이죠. 이렇게 말하면 검증된 하이마스를 살 수도 있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하이마스도 폭주하는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해 인도 지원만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만은 번호표도 일찍 뽑았지만 그 사이 러시아가 북치고 장구치는 바람에 3년째 아직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이후 첫 방산계약까지 해주며 수출 거래의 활로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폴란드는 이미 K2, K9 천무 도입 계약과 함께 현지 공동 생산이 확정된 상태로 K2PL, K9PL, 호마르 K의 경우 상당수의 폴란드 장비들이 탑재되고 대부분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익상에선 원천 기술국인 한국의 지분이 훨씬 크겠지만요. 그래도 폴란드 역시 자국 내 일자리 및 첨단 기술의 수출업으로서 나토 내 영향력 상승이라는 거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폴란드 방산 수출의 주역인 성일 국방전력자원 관리실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는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와 인터뷰에서 한폴 방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눈앞의 이득이 아닌 앞으로 폴란드가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 허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제2 군수 공장으로서 폴란드 역시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지니게 되어 서로 멀티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For the Korean side, actually many people think that we just exporting some equipment to foreign countries. But actually they do not understand fully something happened in Korea and then we can ask the Polish military to land or to buy back those weapon systems for the emergency situation inside of Korea. But for the future, while we are having this kind of cooperation, Polish military or Polish defense industry
will increase the capability to build your own indigenous military system. And then you can modify in your way, and then you can adopt more Polish solutions inside of those weapon systems, and also you can export that to other countries. So it is going to be the future for both countries. 값싸고 품질 좋은 한국산 무기를 유럽 현지에서 바로 인도받을 수 있고 또 수리받을 수도 있고 또 개량받을 수도 있다. 이는 나토에게 있어 정말 든든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나토 관계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죠. 나토 동맹작전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카볼리 미 육군대장은 나토 사령관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6월 29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토 정책기획관도 방안에 한국에서의 군수품 조달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죠. 유럽 방위산업 상황으로 볼 때 대량의 무기를 자체 조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에 도움을 청한 것인데요. 방위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생산 라인을 갖춰 완성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산 라인을 갖추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갖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에 섣불리 투자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죠. 그러나 한국은 자체적인 수요만으로도 유럽의 수요를 가뿐히 넘겨버리니 굳이 무리하지 말고 한국과 협력하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괜히 서방 국가들이 한국을 두고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의 한 줄평, 한국의 방산 이행시, 방금 전에 상거 도착.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